저의 이름은 릴리예요. 어쩌면 저는 평생 도망치고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는 저의 가장 아픈 과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낡은 종이 한 장에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전설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루의 고단함을 막걸리 한 사발에 털어내던 시절.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가 더 친숙했고 마음 둘 곳 없던 이들의 발길이 향하던 곳. 바로 밤무대라고 불리던 작은 공간들을 말입니다. 그곳엔 조명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설픈, 그러나 그 누구보다 뜨겁게 빛나던 별들이 있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취객들의 환호와 고성 속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목소리에 실어 노래하던 무명의 가수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시절, 그 무대 위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강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말 서울 변두리. 개발의 삼날을 피해간 어두운 골목들에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직들이 명동과 종로의 밤을 차지하기 위해 피를 뿌렸죠. 바로 그 피비린내 나는 세계의 중심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맨손의 백합. 조직도 무기도 없이 오직 두 주먹만으로 남자들을 쓰러뜨리는 여자. 길고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싸움이 끝난 자리엔 늘 백합 한 송이를 두고 가는 괴이한 인물. 하지만 그녀가 왜 싸우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만이 명확했습니다. 그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 때문에 사채업자의 돈을 운반하던 날이었습니다. 약속된 돈의 절반을 떼먹으려는 비열한 자들. 어두운 창고 안. 어이 백합. 여기서 반만 가져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대답 대신 주먹을 쥐었습니다. 둔탁한 소리. 비명.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놈이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던 겁니다. 섬광. 옆구리를 찢는 고통. 처음 겪는 상처였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낡은 옷반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그녀를 키웠습니다. 거친 세상에 딸을 혼자 둬야 하는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옷반지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수희야, 이 손으로 다신 사람 해치지 말아라. 대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백합의 본명은 이수희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그것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칼에 찔린 고통보다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날 밤, 맨손의 백합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그리고 피 묻은 주먹도 모두 버린 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2년 충청도의 작은 도시 아폴로 캬바레라는 간판 아래 촌스러운 미러볼이 한가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릴리라는 이름의 가수가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세련된 파마머리로 바뀌었고 날카롭던 눈매는 짙은 화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사라졌던 맨손의 백합, 이수희의 새로운 모습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성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릴리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익숙하게 무대 뒤편의 좁은 분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그녀가 가족처럼 의지하는 오로라 순회 공연단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릴리, 오늘 구성졌어. 손님들 마음을 다 쥐고 흔들어 버리는구나. 박 단장은 쉰 목소리로 칭찬하며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평화로운 삶.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무심코 머리에 꽂았던 흰 백합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과거의 이름과 같은 그 꽃, 과거를 잊겠다는 다짐과 그럼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편린이 뒤섞인 모순적인 물건. 기타리스트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근데 요즘 자꾸 어깨 형님들이 기웃거리는 거 신경 안 쓰여요? 저번에 보니 우리 공연 수입 장부도 뒤지는 것 같던데. 릴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신흥 조폭 흑장 미파가 슬슬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냥 구경 온 사람들이겠지. 애써 불안감을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가방에서 손때 묻은 악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유일하게 사주셨던 선물. 그 악보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다시는 주먹을 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날 밤 릴리는 조용히 캬바레를 나왔습니다. 달이 낮게 뜬 밤이었다. 습관처럼 손에 낀 옥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불현듯 멈춰 섰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하얀 백합 한 송이. 그녀는 꽃을 꺾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피 묻은 주먹을 쥐고 섰던 과거의 자신이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환영 속의 백합은 고통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도망쳤구나. 릴리는 화들짝 놀라 손에 든 백합을 떨궜습니다. 평화로운 노래 속에 숨겨두었던 지독한 그림자가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지우듯 필사적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은 여전히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노래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막연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흑장 미파의 중간 보스격인 왕눈이가 무대 아래 가장 좋은 자리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릴리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술병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소리. 쾅! 야, 릴리. 노래는 좋은데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법도를 지켜야지. 우리 형님들한테 인사도 없고 말이야.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단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저희가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릴리 양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니 영광입니다. 시끄럽고 오늘부터 니들 수입의 반은 우리 흑장 미파에 상납해. 아니면 이 무대 당장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릴리는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어머니의 낡은 옥반지. 차가운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싸우면 안 돼. 참아야 해. 릴리는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가장 구슬프고 애절한 노래를. 목소리에 모든 간청을 담아서. 왕눈이는 그 노래를 듣다가 잠깐 손에 든 술잔을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스치는 듯한 표정. 그러나 이내 비웃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이후 릴리는 돈으로 그리고 노래로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며칠간은 그 방법이 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흑장 미파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연단의 어린 무용수들을 희롱했고 연주자들의 악기를 망가뜨렸습니다. 릴리는 수입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바치며 굴욕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던 릴리의 앞을 술 취한 왕눈이가 막아섰습니다. 릴리, 너 말이야, 자꾸 보니까 꽤 괜찮단 말이야. 오늘 밤 나랑 같이. 더러운 손이 릴리의 어깨를 잡는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목을 꺾고 팔꿈치 관절을 노리고 비명을 지르기 직전 가까스로 힘을 풀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냥 노래하게 해주세요. 왕눈이는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과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것 봐라. 앙칼진년이었네. 좋아. 오늘은 그냥 가주지. 하지만 내일은 재미없을 줄 알아. 릴리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골목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범한 삶이란 그녀에게는 이토록 힘든 것이었습니다. 한편 흑장미파의 두목 독사는 릴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릴리가 있는 캬바레의 이름이 아폴로라는 것을 들었을 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그가 아직 뱀눈의 태식이라 불리던 시절, 명동 뒷골목에서 한 여자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던 기억. 그날 바닥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 그 굴욕이 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아폴로, 달의 신인가? 흥미롭군. 독사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전설을 시작할 시간이다. 맨손의 백합.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흑장미파는 약속한 상납금이 적다는 트집을 잡아 캬바레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장치가 부서졌습니다. 테이블이 엎어졌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박 단장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만들 하시오. 이건 우리 식구들 밥줄이란 말이오. 왕눈이가 비웃으며 박 단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밥줄? 웃기지 마. 너희 같은 거지들 밥줄. 내가 오늘 끊어주마. 조직원들이 늙은 단장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릴리. 그녀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멈추게 한 장면. 한 조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릴리의 낡은 악보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딴 너덜너덜한 종이가 뭐냐? 그가 악보를 집어들고 비웃으며 찢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릴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안 돼.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막아선 것은 찢어지는 악보가 아니었습니다. 박 단장을 향해 날아오는 둔기였습니다. 퍽 극심한 통증이 어깨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진 박 단장을 감싸 안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현 저거, 지가 무슨 의리라도 있는 줄 아나. 싹 다 부숴버려. 결국 박 단장은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릴리의 손때 묻은 악보는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엉망이 된 무대 위, 릴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찢어진 악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과거 박 단장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마이크를 쥐어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릴리, 그 손은 험한 일하는 손이 아니야. 마이크 잡고 노래해야 할 귀한 손이라고. 아껴둬. 그 귀한 손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단장은 병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깎은 사과를 내려놓고 붕대를 감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릴리,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단장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약해서. 병실을 나온 릴리의 눈.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모두 말라붙었습니다. 그 자리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 밖으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자 그녀는 마치 오래전 잊었던 습관처럼 손을 들어 콧등을 비볐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릴리의 모습이 아닌 7년 전 피 묻은 주먹을 쥐고 서 있던 맨손의 백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릴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퍼런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폭력을 사용할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고통. 과거의 자신이 그녀의 몸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쥐고 싶지 않은 주먹. 하지만 지키기 위해 이제는 주먹을 쥐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릴리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어머니의 낡은 옥반지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릴리는 반지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고뇌했습니다. 그러다가 찢어진 악보 조각들을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무심코 손이 움직였습니다. 조각들을 배열하여 백합꽃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백합과 릴리, 과거와 현재. 그녀는 그 모양을 한참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각들을 흐트러뜨리고 다시 악보 원래의 모습으로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붙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마지막 조각을 붙일 때 그녀는 옥반지를 주먹 안에 꽉 쥐었습니다. 반지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유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희야, 이 손으로 다신 사람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진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릴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폭력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했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의 유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피가 맺힌 주먹을 펴 낡은 악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몇 년 만에 어둠의 세계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예전에 도와줬던 정보상을 통해서였습니다. 흑장미파의 본거지, 조직원들의 수,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정보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밤무대의 가수 릴리는 죽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래전 잠들었던 전설이 다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맨손의 백합. 흑장미파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공연단의 막내 무용수인 미나를 자신들의 아지트로 끌고 갔습니다. 단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릴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무대 의상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검은 바지와 셔츠 차림. 누님, 어디 가시게요? 위험해요. 영수가 막아섰습니다. 릴리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사실 나는 예전에 사람들이 맨손의 백합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 동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 과거를 버렸지.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릴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바닥. 근데 깨달았어.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거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는 거.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를 데려올게. 내가 끝내고 올게. 누님, 내 싸움이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마. 흑장 미파의 아지트는 낡은 폐공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버티고 선 조직원 2명이 릴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웬 계집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을 가르는 소리. 비명 한 번 없이 2명이 쓰러졌습니다. 몇 년을 쓰지 않았지만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 왕눈이가 미나의 머리채를 잡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튕기기는 너 오늘 죽어봐라. 살려주세요. 제발. 왕눈이가 릴리를 발견하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이 늙은 여가수가 미쳤나? 얘들아, 전현 손모가지 분질러서 다시는 마이크 못 잡게 해줘라. 8명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릴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막고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팔꿈치, 무릎, 명치. 그녀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릴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동료들의 절박한 얼굴이, 가리고 찢겨진 악보의 모습이 교차하며 성광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주먹은 분노가 아닌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왕눈이가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릴리는 가볍게 몸을 날려 피한 뒤 순식간에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내 동료들한테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압도적인 힘 앞에 왕눈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릴리는 미나를 데리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미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동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구원자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통쾌한 승리.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릴리는 폐공장 앞에 낡은 수도꼭지를 틀어 피가 묻은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 아래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릴리가 혼자서 흑장 미파 아지트를 뒤엎었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대하는 대신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장실의 공기는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언니, 고맙긴 한데 솔직히 좀 무서워요.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 누님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평범한 가수는 아니었잖아요. 영수의 조심스러운 질문. 릴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찾아온 평화 속에서 그녀는 결국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텅 빈 무대에 혼자 앉아 찢어진 악보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각들은 이제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지만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모두가 릴리를 피하는 가운데 박 단장이 목발을 짚고 캬바레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릴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릴리는 텅 빈 객석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 단장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가수에게 다시 주먹을 쥐게 했구나. 그는 릴리에게 다가서는 대신 묵묵히 그녀의 분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 단장은 찢어진 악보가 붙어 있는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 있는 흰 백합 머리핀. 그는 조용히 악보를 가방에 넣고 머리핀을 손에 쥐었습니다. 박 단장의 눈에는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흑장 미파의 두목 독사는 경로했습니다. 계집 하나한테 조직이 통째로 놀아나 당장 그년 잡아와. 산채로 조직 전체가 릴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공연단 주변을 조직원들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가 아직 뱀눈의 태식이라 불리던 시절 명동 뒷골목에서 한 여자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던 기억. 그날 바닥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 그 굴욕이 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흑장 미파가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캬바레 주변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단장은 단호했습니다.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무대는 가수의 생명이야.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도망치며 살아야 해. 동료들은 두려웠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영수는 비상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무용수들은 무대 장치를 이용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릴리가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릴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자신의 분신처럼 꽂고 다녔던 흰 백합 머리핀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숨기려 했던 상징. 그녀는 머리핀을 화장대 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는, 백합과 릴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릴리가 첫 곡을 시작하려는 순간 독사가 조직원들을 이끌고 캬바레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자, 쇼는 끝났다. 맨손의 백합, 순순히 나와 무릎 꿇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 단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미리 계획한 대로 무대 위에 조명이 터지며 캬바레는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들은 어둠 속에서 비상구로 관객들을 유도했습니다. 영수는 미리 준비한 소화기를 터뜨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조직원들 사이를 릴리는 유령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한 사람, 독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혼란이 잦아들고 비상등이 켜졌을 때 캬바레 중앙에는 독사와 릴리 단 두 사람만이 서 있었습니다. 쓰러진 부하들을 본 독사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기억하나? 7년 전 명동 뒷골목. 넌 내 앞에 백합 한 송이를 두고 갔지. 릴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오직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올라왔어. 도간에 든 쥐의 발악. 좋다. 오늘 내 손으로 내 전설을 끝내주마. 독사는 릴리와는 차원이 다른 실력자였습니다. 거칠고 묵직한 공격이 릴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몇 번의 공격이 릴리의 팔과 어깨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릴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켜야 할 동료들과 무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 부서진 테이블 위로 릴리가 뛰어 올랐습니다. 깨진 미러볼 조각이 발 아래서 빛났습니다. 독사의 주먹이 무대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릴리는 쓰러진 마이크 스탠드를 잡고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였습니다. 독사의 결정타가 릴리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독사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신음과 함께 독사의 육중한 몸이 무너졌습니다. 쓰러진 독사를 내려다보며 릴리가 말했습니다. 내 주먹은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부수기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손은 더러운 게 아니니까.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주먹은 이걸 지키기 위한 거야. 그것이 맨손의 백합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엉망이 된 무대 위로 동료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릴리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서진 조명 아래 깨진 미러볼이 만드는 불규칙한 빛 속에서 그녀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기타를 들었습니다. 미나가 화음을 넣었습니다. 박단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서진 무대 위에서 그들은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보듬는 노래였습니다. 내일을 약속하는 노래였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폴로 캬바레는 릴리 캬바레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대 한쪽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진 낡은 악보, 찢어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싸워 이겨낸 훈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무대 위에는 릴리가 서 있습니다.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미나는 정식 가수가 되어 릴리와 함께 듀엣 무대를 꾸몄습니다. 영수는 밴드의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박단장은 이제 무대 뒤가 아닌 가장 좋은 자리에서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릴리의 손가락에는 다시 돌아온 어머니의 낡은 옷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키기 위한 주먹은 어머니의 유언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자기 용서의 증표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한때는 과거를 숨기기 위해 불렀던 슬픈 노래가 이제는 모든 상처를 보듬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밤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맨손의 백합도 아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가수 릴리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꿈을 모두 끌어안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조명 아래 깨진 미러볼 조각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손에 끼워진 낡은 옷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릴리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